굉장히 어려운 9장 이 알미란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이게 소화가 잘 안 돼가지고 뭘부터 이렇게 여쭤보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참 막막하고 막 그랬는데요. 여기서 보면 이제 알매 주체랑 알매 대상도 나누시고 또 알매 주체 안에서의 모두도 나누시고 막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알매 주체와 알매 대상 이렇게 조우를 할 때 변별체를 경계로 이렇게 구도가 형성된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복잡하게 알매에 대해서 이해를 새롭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간절한 필요성은 어떤 거에서 생각해야 될까요? 이렇게 안 했으면 도저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 가령 뭐 양자역학에서 문제도 예를 드신 것 같은데 그런 게 여러 군데에서 있었나요? 이제 원론적인 얘기를 하자면 우리는 그 이제 알미라는 거를 굉장히 중시하고, 그리고 이제 그 알미의 내용을 중시하는데, 도대체 그러면 알미라는 거 하는 그 자체는 알고 말을 하느냐 하는 문제에 가서 걸릴 수가 있죠. 그래서 알미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알미의 대상으로 놓을 수가 있는 거고, 그때 알면 뭐겠냐 하는 중요한 물음이 하나가 있는 건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떠오르는 것, 특히 내 경우에 떠오르는 거는 그 양자역학의 해석 문제가 있어요. 양자역학이 뭐냐 하는 데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해 왔다는 얘기는 앞에서도 했고 지금 다들 아는 사실이지만은,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알미 뭔가를 정리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다 하는 것이 내 생각이고, 그래서 사실은 그 양자역학의 성격도 이해를 위해서 같이 마련해 본 내용이 이제 이건데, 근데 이제 그 앞에 양자역학을 다루기 이전에 그 얘기를 했어야 오히려 이제 맞겠지만, 근데 그 자체가 너무 또 좀 방대해지고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뒤로 뺐죠. 앞에서는 꼭 양자역학에서 필요한 부분만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다시 별도로 다뤄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알미라고 하는 건 워낙 또 광범위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광범위한데 그 많은 알을 다 어떻게 논의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 책에서 제일 중시했던 알미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예측적 암, 미래를 어떻게 예측하느냐 하는 건 하나의 중요한 암인데, 그건 비교적 구도는 단순하지. 그래서 그럼 그것을 모형으로 그 알을 중심으로 생각하자. 그래서 그나마 상당히 그 규모를 그쪽으로 축소했어요. 그렇더라도 그것을 제대로 우리가 무덤을 던지려면 그 안에 상당히 여러 가지 복잡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 정도를 여기서는 다뤄보자 해서 이제 지금 이 문제를 제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건데, 내가 알기로는 뭐 이 앞에 부분에서 많은 부분도 또 그렇긴 하지만 특히 이 내용은 정말 어디서도 다른 데서 찾아볼 수 없는 나만의 독자적인 얘기일 거예요. 내가 모든 뭐 이런 논의를 다 훑어본 건 아니지만 어쨌든 흔히 볼 수 없고 한 그런 개념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어려워해. 근데 어려운 게 아니거든 사실은 내가 볼 때. 이건 비교적 단순한 건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생소하면 어렵다고 해. 익숙하면 어렵지 않다고. 그런 차이 때문에 어렵다고 보는데,
뭐 별로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 계속 보면은 이제 안 어려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냥 10번 보면. 근데 여기서 이제 특히 다른 데서는 많이 그 알매 내용을 다뤘잖아요. 그래서 여기 1장 뭐 고전적 전에 여기부터 여기 알매 틀을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고전역학에서는 이제 그 내용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또 양자 상대성 이론 양자 역학을 가면서 이것이 어떻게 달라지는 이 틀을 그대로 사실은 거의 유지하고, 이 내용이 문제였지. 네. 이 내용이 문제였는데 우리 거의 대부분 그걸 관심을 가지는데, 문제는 이 내용을 만들고 있는 주체, 알매 주체, 여기 잘 나왔네. 알매 주체가 뭐냐 하는 거예요. 알매 주체가 뭐가 될 수 있느냐. 그 중에서 오늘 여기 내가 아주 화두를 하나 딱 던지면, 컴퓨터가 알매 주체가 될 수 있냐. 그러니까 우리 안다는 것은 일종의 동사죠. 안다. 나는 안다. 토끼가 안다. 돌멩이가 안다. 이거는 조금 안 되겠죠. 그런데 컴퓨터가 안다. 이건 말 되는 얘기예요. 요즘은 될 것 같아요. 컴퓨터가 안다. 아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 그러니까 뭐 영화랄지 이런 데 보면은 자기가 안다고 아는 것처럼 만들 수는 있는 것 같은데요. AI랄지 뭐 그런 거. 글쎄, 그러니까 그건 아는 인공지능, 것처럼 예. 만드는 건데, 그러니까, 안다. 그러니까, 아는 거에 해당하는 예. 얘기가 되느냐. 그거 요거를 문제로 지금 삼고 우리가 생각해 나가죠. 네. 그래서 컴퓨터가 안다 또는 컴퓨터는 아는 게 아니다 할 때에 안다는 건 뭘 의미하고 아는 게 아니다 하면 그걸 뭘 의미하는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구체적인 그 문제 하나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오히려 안다는 걸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요. 선생님, 이거는 8장에서 그 나 얘기하실 때 그 나가 이 컴퓨터가 나가 될 수 있느냐라는 그 얘기. 그거하고 지금 관련을 질 수도 있고 안 질 수도 있는데 그거하고 관련을 짓는다면 어떻게 관련을 짓고 안 짓는다면 어떻게 안 짓는지 그것 물론 다시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체, 우리가 의식 주체냐 하는 문제하고 사실 우리는 의식 주체가 아닌 존재가 안다는 것을 할 수 있느냐. 우리는 인간으로서는 그렇잖아요. 인간은 안다는 거 할 때는 내가 의식했을 때가 아는 거지, 의식하지 않은 것을 내가 안다고는 말하지 않는다. 사람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것은 그 주체하고 이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식의 주체가 되느냐, 알매 주체가 되느냐. 알매 주체는 의식의 주체보다 낮은 거냐, 같은 거냐, 이런 것이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부터 관계가 되고, 그리고 그 의식의 주체도 물질로 되어 있지 않냐. 그러니까 물질로 되어 있는 것도 그러면 알매 주체냐. 또 이런 얘기도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같이 생각을 하면서 진행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알매 문제로 갔을 때는 알매 내용과 알매 주체 그리고 그것들의 관계가 어떻게 맺어지는지 이걸 함께 봐야 됩니다. 알매 내용과 알매 주체. 그 다음에 바로 이 그림을 이거는 이게 결론이죠. 그러니까요. 결론은 한번 그냥 먼저 대충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하는 거를 먼저 염두에 두고 지나가는 것도 좋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내가 이걸 넣었는데 지금 이제 이 말하자면 예측적 안 하면 여기 어떤 공이 여기 있는 걸 내가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5초 후에 어디가 있냐 하면은 여기가 있다 하는 것을 내가 여기서 이미 생각할 수 있죠. 그것이 예측적 암이지. 그러니까 어디에서 어떤 속도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날아가고 있는 공을 어떤 힘을 받으면
언제 어디가 있을 것이다. 이건 고전역학의 대표적인 지금, 그 예측적 알인데 이것을 수행하는 알매 주체의 내부가 이렇게 복잡하다는 거예요. 아 여기가 지금 다 알매 주체.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는 요것이 사실은 처음 상태 요걸로 딱 쓰고 나중 상태 그리고 변화해봤지. 요 세 가지만 딱 우리가 뽑아서 쭉 얘기해요. 네네. 그런데 그것을 좀 더 구체화해 보면 이 틀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얘기한 것은 이제 이거를 이렇게 바꾸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어떤 현상으로 된다. 그리고 이거 쓴다. 이제 그거만 우리가 생각을 했다고. 그거를 이게 그걸 지금 담고 있는 더 포괄적인 그림이지. 그러면 앞에서 선생님께서 1도부터 쭉 그려오신 그림이 그게 장영광이 그렇게 해서 거의 맞췄다기보다는 이렇게 해서 보면 우리 알매 구조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그 알매 구체적인 내용물들도 그런 구조를 가진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지. 이게 이제 우리는 이제 이런 식으로 모든 알물 지금까지 이 양적학까지 다 내려오면서 전부 다 이 틀 안에서 우리가 지금 본 거거든. 이게 알매 보편적인 틀이 이게.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는 요 중에서 간단하기 위해서 대상, 상태, 그 다음에 상태 그리고 요건데 그래서 변별체란 말을 중간에 한 번씩 썼었지. 그러니까 이제 이 양자역학에 올 때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 전에는 이거 하면 당연히 이것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생각했지만, 그러나 사실은 요 대상과 이거 사이의 만남, 접촉에 의해서 변별체에 뭔가가 찍혀야 여기서는 안다고. 이것만 알 수가 없어. 그래 우리가 그 양자역학을 할 때 이걸 우리가 명시적으로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사실 고전역학도 마찬가지. 누구나 봐라. 현재 거를 보면 하는 것은 이미 이걸 거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건의 개념화, 이걸 개념화 시킨 거예요, 사건을. 뭐냐 하면, 상태는, 요건 사건, 이건 이제 어떤 사건이라는 얘기를 썼죠, 양자역학에서. 그런데 이것을 개념화 했을 때 상태를 바꿔야지. 양자역학에서는 상태 함수가 되는 거고, 고전역학에서는 이것의 위치와 운동량, 까지 이렇게 그냥 여기서 톡 이리 넘어섰지. 이렇게 넘어섰는데 사실은 이 과정을 생략을 했었던 거다. 근데 양자역학에서는 이 과정을 생략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다시 구체화했고 그래서 이거에서 처음 상태에서 변화의 원리를 가르치는데 요 패턴을 우리가 가지고 이것을 이 현상을 요렇게 이해한다 하고 우리가 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한 줄이 아니고 석 줄은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색깔이 셋이죠. 네. 그래서 여기 파란색, 블루는 역학모드.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을 파악하는 이 존재는 뭔가 이 인식의 주체인데 주체의 몸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이게 허공에 떠 있는 주체가 아니라고. 영혼이 이걸 아는 게 아니라고. 몸이 아는 거지. 그럼 뭔가를 알 때 우리 몸 안에서 물리적인 변화도 그렇지. 일어난다는 그렇지. 아무 물리적인 변화가 없이 알아지는 건 없어요. 이렇게 시신경이 작동하고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가 역학 모드. 이건 물리 법칙을 만족을 해. 일단 여기서 이걸 받고 그 다음에 상태 브레인 속에 그렸죠. 그 브레인 속에서 뭔가 물리적인 활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 물리적인 활동이 또 내 몸의 어떤 생리에 맞춰 가지고 어떤 또 결론까지 나간. 이건 일단 물리 법칙을 만족하지 않는 건 없어. 역학 모드는 전체에 다 그렇지 다 작동. 그러니까 내 몸 안에서 여기서가 아니 이것도 물론 역학 모드. 이거 하나 보기 위해서 또 하나의 역학 모드가 있는 거야. 또 하나의 역학.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그걸 이거 해내니까. 공은 절대 날아가지만 그래서 아는 건 내 몸에서 해내는 거야. 몸에서 해내는 과정이
자체가 이미 또 물리적인 과정이 필수적으로 깔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의식도 못하고 그 물리적인 과정을 따로 한다 그러면 또 다른 물리학자가 내 몸을 와서 현미경으로 또 연구를 해야 될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한테 지금 그러나 있다는 건 사실이지. 그래서 이건 필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제일 중심적인 거가 서술 모드. 이미 여기서 사건을 상태로 바꿀 때는 이 과정은 정보적인 과정이라고. 정보. 그러니까 저기서 어떤 물리적인 사건이 발생했지만 이 인식 주체는 그것을 발생했다고 하는 정보로 내가 받아. 그러니까 그것을 뭐 피직 통해서 봤지만 나는 그걸 정보로. 그러니까 정보라는 말이 이제 많이 이제 나오는데 이것을 안 봤으면은 내가 몰랐을 텐데 이걸 봤기 때문에 어떤 것이다고 하는 내 알의 한 부분에 점을 찍는 거죠. 이거는 정보 과정이야. 물리 과정하고는 다른 물리 과정이나 또 역학적인 정보 과정은 정보 채널에서 어떤 영향을 주는 거예요. yes, no. 그럼 yes면 이리 가고 no면 이리 가고 하는 그 채널에 연결이 돼요. 그래서 소술 모드가 있어요. 그래서 소술 모드를 통해서 변화의 원리를 소술 모드에다가 연결하면 그러면 이제 이것이 나오고 이것이 나오는데 이 소술 모드를 이해하기 가장 적절한 사례가 있다고. 그게 바로 컴퓨터야. 컴퓨터는 그것이 그 물리적인 것으로 물론 구성이 되어 있지만 물리작동을 하지만 우리한테 관계되는 것은 인풋 하면은 그것이 정보의 프로세싱이 가서 어떤 아웃풋으로 나오는 그 과정은 그 안에 일종의 서술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술 모드를 통해서 답을 내는 것이 대표적으로 컴퓨터예요. 근데 사람도 뉴런들의 말하자면 그 활동이 컴퓨터에 있는 칩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하고 똑같진 않지만 기본적인 성격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서술 모드. 그러니까 내 브레인에서 일어났던 이 컴퓨터를 통해서 보던 이건 다 서술 모드인데 서술 모드는 공통이에요. 서술 모드가 없으면 이거 일어나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것만 역학 모드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건 돌덩어리 갖다 놓으면 이거 못하는 거. 그 서술 모드가 없기 때문에. 그 여기가 제가 막 헷갈리는 게 그럼 서술 모드는 물질의 바깥에 대한 얘기인가요? 안에 대한? 물질로 구성된 구성된 정보 채널. 정보 채널은 물질로 구성될 수밖에 없지. 이게 물질을 그렇죠. 떠나서는 안 되는데. 네. 근데 그 정보 채널로 가게. 근데 그러니까 만약에 그 저기 돌멩이 놓인 걸 보고 돌멩이 세 개가 나란히 놓였다고 하면 무슨 뜻이다 라고 규정한다고 하면 그 돌멩이의 배치는 그냥 물질의 배치지만 그것이 의미를 가진다라고 하는 정보적인 규정은 뭐 나 내지는 의식 주체가 있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치. 그 의식 주체가 자기 안에 그런 것을 설정을 해놓고 그리고 이 첫째 돌멩이가 움직였다는 것은 뭘 의미한다. 둘째 돌멩이가 움직여서 뭘 의미한다. 하는 규약이 이미 돼 있는 거야. 그 규약에 맞춰가지고 활동을 하는 거. 이것이 서술 모드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서술 모드는 서술 모드에 해당하는 물질적인 무엇도 있으되 물질 안에서 거기에 무슨 의미 부여? 뭐 여튼 물질 안에서의 뭔 그게 양쪽이 다 있어야 서술 모드가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 여기 책이 있단 말이야. 여기 요 까만 거 뭐 여기 하얀 거 이런 점들이 찍혀 있을 뿐이지만 우리는 이렇게 했을 때는 이건 뭐를 의미한다는 규약이 내 브레인하고 또 이것을 만든 사람하고 사이에 다 있어서 이렇게 하면 내가 읽어서 뭐가 그 의미 있는 활동이 일어나죠. 이게 서술 모드예요. 그래서 서술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게 글씨지. 글씨로 이렇게 하면 글씨를 읽은 글씨를 가지고 편지가 나한테 오는 거야. 네. 편지 오는 건 물질이 하나 오는 거야. 종이 쪽이 하나 온 거지만 거기에 찍혀 있는 걸 보고 나는 의미를 벌써 저 사람이 가지고 의미 여기 전달해. 이게 서술 모드.
그럼 소설 모드가 되려면 사회화도 돼야 되고 바탕 개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이제 그 바탕 개념이 컴퓨터가 미니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컴퓨터에서 거기 그 소프트웨어를 깔고 뭐 하잖아요. 네. 그건 이제 그 소설 모드의 바탕을 깔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들어오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게 작동을 하잖아. 그러니까 대표적인 컴퓨터가 없었더라면 우리가 오히려 우리 안에 하고 있지만 그리기 어려운데 우리 실제로 그걸 써서 구체적인 걸 좀 하고 있거든. 그럼 선생님 컴퓨터를 예로 들었을 때 컴퓨터에서는 역학 모드, 뭐가 역학 모드고 뭐가 소설 모드인가요? 하드웨어가 역학 모드고 하드웨어가 역학 모드요? 소프트웨어가 소설 모드지. 뭐 OS 같은 건가? 그러니까 아니 아니에요. 뭐 컴퓨터 안에서는 그 안에 있는 칩이 하는 모든 그 역할, 그 역할로서의 그 작용을 하는 건 다 소설 모드고, 그리고 그것이 실리콘 분자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 이게 이제 역학 모드지. 그러면은 OS까지 가는 건 의식 모드인 건가요? 아니지, 그거 이제 의식 모드는 그 다음 차원이라고. 그 다음에 그걸 내가 알아. 네. 내가 봤더니 이렇더라 하고 내가 느껴. 이것이 의식 모드. 이게 이제 이 모드는 다 있는 게 아니에요. 컴퓨터는 이거가 없을 수 있지. 실제로는 없다고 보는 게 옳지. 컴퓨터가 내가 이걸 알았다 하고 컴퓨터가 얘기하는 의식은 그 안에 실제로 작동을 안 한다고 보면 돼. 네. 그러니까 소설 모드까지만 하는 거예요. 근데 소설 모드가 삶의 핵심이에요. 그러나 사람의 경우에는 의식이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나는 의식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여기 바늘이 찔렸어. 그러면 목이 뭐 치잖아요. 이거는 사실 거의 이 중간 프로세스는 의식이 되지 않지만 이미 소설 모드 때문에 이게 치는 거예요. 그건 결과적으로는 이제 의식도 하게 되지만 사후적으로는 의식하지 않고 그걸 하는 게 많다고. 그러니까 아까 뭐 잠깐 얘기했지만은 그 몽유병 환자들의 행위는 소설 모드라고. 의식 모드 없는 의식은 자기 안 하고 있지. 근데 우리의 내장 기능 모든 것이 다 소설 모드야. 내가 내장의 활동, 뭐 혈액의 활동, 이거 나는 의식 안 해요. 그런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하자면 알매. 그럼 입출력이 되는 거를 소설 모드라고. 그렇지. 이게 입출력이 되는 프로세싱이 그 프로세싱이 단지 역학 모드가 아니고 그 구조에 의해서 구조적인 그 연관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러니까 정보 채널이라고 생각하면 돼. 네. 정보 채널 따라 일어나는 거는 그것이 소설 모드. 네. 근데 그래서 사람이 안다 그럴 때는 여기까지 이걸 우리가 의식해. 그래서 이게 석줄이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석줄이 가는데 컴퓨터는 최선도 요 둘. 이거가 빠지면 그 알미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요것이 가면 기능적인 알미 되지. 요것이 있으면 의식적인 알미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의식 모드가, 그러니까 사람의 경우에는 이것을 우리가 이 보편 알미라고 흔히 얘기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이게 수반되는 알은 우리 몸 안에 있는 활동 중에서도 극소수. 거의 대부분은 우리 의식하지 않는 속에서 다 알미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생리 활동이 이쪽은 다 알미 활동이거든. 근데 그것이 알아가지고 내 몸을 다 이렇게 살게 유지시켜주는 거, 이게 알미 활동이라고. 소설 모드가 다 거기 돼 있는 건데, 그런데 우리가 의식하는 부분은 그 중에서 사실은 상당히 일부인데, 그냥 우리가 보통 알미라고 할, 상식적인 알미라고 할 때는 이것까지 있을 때를 얘기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사람이 아예 없고, 어디에 이제 그 햇볕을 감지한 센서랑 이제 전등이 있고 스위치가 하나 있어서 센서에 햇빛이 감지되면 스위치가 꺼져서 불이 꺼지게 만들고 햇빛이 안 감지되면 스위치가 들어와서 불이 켜지게 만드는
요런 회로를 하나 딱 놨다라고 하면 여긴 당연히 역학 모드는 있는 거고요. 그렇지. 근데 이제 사람이 이걸 보지도 않고 아무 일도 없는데 얘 혼자 해 뜨면 꺼지고 해지면 켜지고 하는 게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난다고 하면 여기에도 서술 모드는 있다 이런 있는 거죠. 거죠. 아주 초보적인 서술 모드. 그냥 해라는 것을 내가 알파 베타 감마 뭐 이런 해가 알파라고 하면 베타라고 하는 반응, 알파라고 하는 작용은 베타라고 반응하는 그걸 분별해서 하는 기능. 이게 알게 아주 초보적인. 그럼 이렇게 RNA 뭐 요만큼의 다발이 있고 거기에 물리적 친화성 때문에 뭐 RNA 여긴 뭐가 붙고 뭐가 붙어가지고 RNA 이렇게 있으면 자연스럽게 여기에 또 그게 그 상보적인 RNA가 만들어진다라고 했을 때 여기는 뭐 의식 주체니 뭐냐 없지 그냥 분자 덩어리들만 있는 거지만 이 RNA가 있으면 반대 켤레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 시퀀싱도 서술 모드가 되는 건가요? 그거는 오히려 역학 모드만으로 이루어지지. 왜냐하면 근데 이 시퀀싱이 정보를 담는 시퀀싱이라고 할 때에 거기는 어떤 정보가 그렇게 될 때에 그 다음에 여기서 뭐가 오면 이 시퀀싱이 그걸 판단해서 행동을 지시해. 그럴 때는 알미역하다는 거예요. 미니멈이 알미역. 근데 시퀀싱이 왜 필요하냐? 그것이 그 분별을 가능케 해주는 정보 채널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보 채널에 의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랜덤한 건 아니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어떤 규칙에 딱딱 맞는 것도 아니고, 정보 패턴인데 그것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다 달리 반응할 수 있는 기능이 담길 때 이게 서술 모드죠. 그럼 이때 정보라고 하면은 뭔가가 분별이 되고 분별한 거에 대해서 뭐 거기에 대응한 어떤 반응? 뭐 여튼 뭔가가 이렇게 짝이 지어진다고 하면 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행동으로 옮길 때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짝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DNA에서 RNA가 복사가 돼서 나와서 그 다음에 단백질을 만드는데 역할을 하는 그럴 때에 그 짝이 있는데 그 짝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는 그건 뭐 특별히 그 의미 있는 과정은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근데 문제는 그것이 있음으로써 그것이 어떤 분별 능력을 가져서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다른 어떤 결과로 유도하는 그런 체계가 형성될 때 그것을 우리가 정보 기록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가지고 그것이 활동할 때가 서술 모드에 그것이 알매 가장 바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알매 범위가 굉장히 커지는 것 같아요. 커지는 것도 되고 또 좁혀지기도 하지. 핵심이 어디 있느냐 할 때는 바로 그런 서술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거기서부터 우리가 그걸 더 확대해가지고 여러 가지 모든 알을 이제 근데 알고 보면 가장 핵심은 그 서술에 있다는 거지. 그 분별해서 인풋에 따라서 이것이 분별해서 다른 어떤 결과로 연결시켜주는 이 채널, 이걸 정보 채널이라고 부르고 알고리즘이라고도 부르고 뭐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다 알매 서술 모드. 예. 모드라는 말을 쓰신 건 이게 다 하나의 활동인데 그 안에 서로 다른 측면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실체가 다 하는 거. 그러니까 당연히 역학적인 법칙도 따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구별해내서 보기 위해서 같이 있는 거지만 그것은 역학적인 측면, 그 역학 모드라고 그랬고 이제 서술의 기능을 하는. 그것도 또 그냥 물리적인 이 분자 덩어리들이라고. 그렇지만 그것은 그 서술의 역할을 하는 면이라고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의식은 그것들이 이것이 나다 하고 느끼는 우리 앞장에서 얘기했던 그 기능이 거기서 발현될 때는 의식 모드 같이 있는 거지. 같이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하나지만 석줄로 세 가지 색깔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이 측면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이런 이 측면은 이제 사실은 여기까지가 하나의 측면 이거 하나. 이거하고 이걸 구분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의식과 이건 사실은 물질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암의 경우에 또 이것이 이렇게 또 나눠진다는 건 흥미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에서 다시 또 정보적인 차원이 또 한 측면 이렇게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명할 때는 여기까지만 다 본 거야. 여기까지만. 생명이 이걸 다 가진 거야. 여기까지 봤는데 그 안에서 나다 하고 나온 것이 이 부분. 그러니까 그 앞장에서는 이 생명 아닌 데서는 사실 이거 외에 별로 다른 게 없어. 생명 정도가 되는 그러한 어떤 2차 질서 이상에서 이게 나오는 거죠. 서술. 그래야 그 생존 가능해요. 그 다음에 의식까지 할 때 이제 사람으로서 삶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앞에 걸로 보면 그래. 이게 다시 말해서 생명 이전에 우주 할 때 모두가 이 정도였고, 그 다음에 생명에서 이것이 나타나고 인간. 근데 이제 우리는 특히 이거를 포함한 것을 알미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한 얘기들하고 다 관련을 짓고. 네. 그 여기서 이게 생명과 관계가 있다는 면에서 조금 우리가 이 낮생명, 생명하고의 관계 조금 더 연결하면 이제 그 알면서도 이 낮생명이라고 하는 게 복합 질서라고 하는 게 2차 질서를 말할 거예요. 온생명이지 맞아. 안에 있는 하나의 참여자거든. 네. 이것이 뭘 의미하느냐 하면 그 안에 그냥 단순히 붕 떠서 들어있다는 얘기가 아니야. 그 안에 굉장히 정교한 연결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온 생명 안에서 낮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온 생명 안에 단순히 그냥 달걀이 그냥 이 물에 뜨듯이 붕 떠 있는 게 아니고 모든 것하고 굉장한 연결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참여자라는 표현을 했어. 거기에서 뭔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주고받지 않으면 낮생명에서 생존이 안 돼. 굉장히 중요한 연결 주고받아야 돼. 오늘 우리 점심 같이 먹었잖아. 그 점심 하나 같이 먹는 사람이 얼마나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으로 우리한테 연결되는 거냐고. 그거 없이는 안 돼요. 그래서 이 참여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연관을 가지는데 그것의 관건이 뭐냐는 이 성공적인 관계 맺음. 이게 나머지하고 우리가 어느 의식적으로 찾아가야 되는 갈 수가 있어야 되고 가서 앉아서 원하는 걸 받을 수가 있는. 이건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거지만 이게 굉장히 돌덩이들 보고 그거 한번 허락을 해봐. 돌덩이들 그걸 어떻게 찾아가서 하냐고. 그러니까 이 여타 참여자들과의 성공적인 관계 맺음을 하는 것이 생존의 관건이다. 낮생명. 이게 그것이 바로 온생명이 돼야 한다는 거에 또 다른 측면은 낮생명 입장에서 보면 이거하고 굉장히 정교한 관계 맺음을 가져요. 근데 이 관계 맺음을 어떻게 가지느냐 할 때에 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이 관계 맺음을 하려면 내부하고 이제 외부하고의 관계인데, 그러니까 이제 낮생명하고 이제 보생명의 관계인데, 이 내부하고 외부에는 내부가 이 외부에 대한 상황이 내부에 반영이 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 세계 어떻다는 걸 내가 벌써 브레인 속에 뭔가가 있어야지. 이거 전혀 모르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것이 반영인데 이것을 지식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뇌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그런데 이게 바뀐다. 일정하게 있다 그러면 이것만으로 충분한데 이건 계속 바뀌어요. 모든 것이 다 이게 유동적이고 바뀌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현재 내가 점심을 먹을 수 있는 데가 어디냐 하는 것을 현재 우리가 상황에 대해서 정보를 알아야 그걸 찾아요. 그러니까 내적 반응 중에 가변적인 거는 정보가 되고 이 지식은 상당히 안정적인 거지. 그러니까 그저 좀 길게 우리가 유효한 거. 정보는 순간순간 달라질 수 있는 거.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같이 봐야 되거든. 이게 큰 틀은 매번 모든 게 다 달라지면 우리는 어쩔 수가 없고, 안 달라지는 중요한 부분이 있고 덜 달라지는, 그러면서 매번 달라지는 부분이 있고, 이 두 가지의 이 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를 지식이라고 되고 하나를 정보라고 되고, 그리고 우리 앞에서 역학에서 얘기했을 때는 이것은 특성, 이것은 상태. 특성이라고 하는 같은 대상에 대해서도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거가 특성이고, 그 다음에 상태는 그때그때 달라지는 게 상태. 그래서 그 두 가지 종류, 이건 사실은 우리가 특성하고 상태라고 했지만 조금 일반화시킨다면 일반적인 지식과 정보의 차이라고 또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정보란 말은 조금 더 또 다른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뭐 그렇지만 이제 대략 여기서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명료한 이해가 여기 있어야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거하고 관계를 계속 능동적으로 맺어야 된다. 이게 능동적으로 관계를 못 맺으면 이거는 실제로 사실상 거의 생존이 안 돼요. 그래서 외부와 내부 사이에 동조기구가 필요한데 이것이 알비다. 그러니까 알비라고 하는 것이 이 생명의 본질적인 한 부분이죠. 생명이 유지되는데 생명 자체가 알미 되는 건가? 아니 생명 자체는 또 생명 자체로서 우리가 따로 이제 지금 얘기했다면 그 중에서 알미라고 하는 건 뭐냐? 특히 이제 한 개체로서 가 가져야 될 알미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그러면 이것이 보생명과 관계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해 온 생명의 나머지 부분과 관계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온 생명 전체에 대한 뭔가의 이해가 내 안에 들어 있어야 된다. 이게 지식이고, 그러면서 가변적인, 그것이 모든 상황이 늘 변하는데 그것을 다 여기 넣을 수 없으니까 현재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가변적인 것을 계속 받아들이는 게 정보라고. 그래서 그것을, 그 지식과 정보를 활용해서 거기에 맞는 행위를 내가 해야, 음식이 들어오면 입을 벌려야지, 음식이 들어왔는데 입을 못 벌리면 소용없는 거야. 뭐 맞으면 그 모든 것이 다 이런 것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차적으로 가기 전에 이런 것을 이제 가장 원초적인 것은 해가 비치면 그쪽으로 이파리를 돌린다라든가 뭐 이런 이제 반응과 그렇죠. 뭐 이런 거가 있을 텐데 그때 이거를 뭐 어떤 지식이라고 고차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뭔가 구조화된 내지 패턴화된 반응이 작동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면 그렇지. 그것부터 알미라고 할 수 있는 그렇지. 알미 거기에 맞으면 부각돼 있다. 그 식물 체내에 그러한 지식이 부각돼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햇빛이 비치면 거기 맞춰가지고 반응을 하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외부로부터 오는 자극을 감지해서 센싱을 해서 정보로서 받아들이고 거기에 구조화된 패턴화된 반응을 A 정보가 들어오면 알파를, B 정보가 들어오면 베타를, 그렇지. 이런 식으로 됐을 때가 그렇지. 가장 그 원초적인 알미 작동. 이건 뭐 각인되어 있다고 좀 해도 모르겠는데 여튼 바로 거기서부터 출발. 모든 복잡한 나무도 그 구조에서부터 정교화시키고 세련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생명 말고 생태계 수준으로 올라가면 어떤 거기서 생명 말고 어떤 물질들도 서로 반응을 하고 서로 붙었다 떨어졌다 하고
생명가 나 생명 안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하는 그런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다그 그것도 서술 모드인가요? 그렇지. 그러니까 온 생명 내에 온 생명의 생리지. 온 생명의 생리 역할을 하는 온 생명이 그렇게 구조화가 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그 구조에 따라서 그런 얘기죠. 지금 그건 생태계 차원의 서술 모드라고. 그렇지. 좀 구분하기 위해서 화학 반응은 서술 모드는 아닌 거죠. 화학 반응 자체는 그 역학 모드지. 역학 모드인데 생체계 안에서 구조화된 화학 반응, 그 사이클이 되면 이미 그거는 이제 서술 모드로서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 반응 자체는 그 역학 모드지만. 정리가 되는 것 같아. 근데 선생님 이렇게 이런 설명은 책에는 안 쓰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게 동주기구란 말은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그래서 여기 주체적 양상이라고 할 때 아까 그 주체냐 아니냐 하는 거는 이 존재가 나다 하고 느끼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하는 거는 나라고 느끼느냐를 무관하게 다 얘기했는데 이것이 나라고 느낄 때가 주체예요. 그래서 내가 그 안에 있다. 나. 그 유명한 코기터 에르고 숨 이 데카르트 이제 그 생각한다. 그래서 존재한다. 그러니까 생각을 존재에다 앞세운 것은 주체로서 자기를 먼저 파악하는 거죠. 이 주체적 양상은 주체가 된 자만이 안다고밖에 얘기할 수 없죠. 그게 주체의 그 성격이죠. 그걸 우리가 8장에서 논했던 거죠. 네. 바로 그런 주체가 우리 삶 속에는 있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있는데 그것은 삶의 그 본질은 아니에요. 알면 우리가 안다고 할 때는 주체로서 아는 거를 칭하는 것이 상식이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컴퓨터라든가 다른 거 식물이라든가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자기가 우리처럼 의식해서 하느냐 그거하고는 무관하게 활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인정할 수 있는 거는 소술 모드까지는 적어도 알미라고 하면 다 인정하지만 의식 모드는 그건 자기 자신만이 알 수 있고 그러니까 인간은 서로가 다 나나 남이나 비슷하게 서로 이해를 하고 있고 서로 그렇다고 인정이 되니까 인간은 당연히 의식 모드까지 포함해요. 세 개의 그 라인이 가지만 더 알면 보통 보편적인 그 선은 소술 모드까지만 가면 이미 알미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다음 갈까요? 여기 이제 지금 이 서술 모드, 서술 내면 서술 모드인데 외부 정보가 이제 알파가 오면 이 변별 구조가 이게 서술 모드야. 변별 구조 자체가 서술. 그렇지. 그래서 알파가 오면 베타를 보내라 하는 그걸 갖다 감마 알파 베타를 냈었는데 이런 것이 있으면은 베타는 반응을 하게 되죠.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변별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서술 모드. 그래서 알파 베타를 연결하는 서술 내용 하는 것을 서술 내용이라고 한다. 이 정보로부터 반응까지 포함하는 게 다 서술 모드고 뭐 그렇게 말하면 되지. 근데 여기 핵심은 이제 이거지. 이게 있음으로써 이게 오면 이렇게 가고 이런. 이건 이제 역학 모드와 서술 모드로 따로 볼 수 있다는 걸 이미 설명했어요. 이것은 그냥 이건 역학적인 관계를 물리적인 법칙을 따라야 돼. 따르지 않고 허공에 이게 있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역학 모드가 있지만 그러나 이런 어떤 조직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볼 때 서술 모드다.
요 앞장이 이제 그래서 조직을 이루어야. 그렇지. 조직을 이루어야 서술 모드가 됩니다. 이 조직이 안 되면은 그건 여러 모드 이상 갈 수가 없죠. 조직상의 변별 구조. 그 알의 주체가 알을 가진다고 하는 것, 곧 인식적 활동을 하게 된다는 것은 이것에 해당하는 조직상의 변별 구조가 알파, 감마까지 가 존재함으로써 그 알의 내용을 이 변별 구조가 물리적으로 대항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구조가 있어야 그걸 하는데 그 구조는 단지 물리적 법칙을 따를 뿐이야.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런 변별 작용을 하는 것이죠. 이 변별 구조에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외부 정보 알파라는 게 올 때 베타 반응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반드시 그 센싱하는 거가 이 구조 안에 포함이 돼야 되네. 그 변별체라는 거예요. 그 변별체가 꼭 필요한 거죠. 변별체가 센서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감각기관은 다. 우리 물리적인 정보가 오기 때문에 네. 물리적인 변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여기 뭐가 부딪혔을 때 부딪히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과 그렇지. 여기에 뭔가 부딪히는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이렇게 처리하는 거는 또 다르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이제 내면이 없이는 센싱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센서부터 변별체부터 전체가 정보적인 연결을 가지고 있대. 정보적인 연결. 그걸 정보적인 연결. 정보적인 연결. 그럼. 예. 끊기면 소용없지. 그러니까 정보적인 연결 쪽. 적어도 정보적으로는 가야 돼. 물리적으로는 여기서도 빛으로 딱 와도 되는 거예요. 여기 다른 게 없어도. 그런데 빛이라는 게 결국 또 오니까. 그 정보적인 연결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류병 환자나 그 고통을 인식 못하는 병에 걸린 사람 같은 경우는 역학 서술 모드까지는 되는데 의식 모드가 안 되는. 의식 모드가 안 되지만 서술 모드는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술 모드 되지. 그치. 그러니까 역학 모드랑 서술 모드까지만 되고 의식 모드가 손상이 된 경우가 되는 거죠. 그렇지. 그리고 이제 우리 이 병원에서 수술할 때 그 마취가 바로 의식 모드를 컷업 시키는 거야. 그러면 확 오네요, 선생님. 해서 다 기능하지만 의식됐어요. 그때 의식은 다 괴로워지니까 의식은. 그래서 그런 정보적인 것에 프로세싱을 할 때 기록물과 수행체로 나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어떤 그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판단을 섰으면 뭔가를 해야 되는 활동을 하는 면이 이제 수행체고, 그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건 대개 기록 형태로 있는 거지. 그러니까 두뇌 속의 메모리, 또 컴퓨터 속에 들어있는 메모리, 그러니까 이런 것 속의 기록이. 그건 단순히 기록인데 그걸 지나가면서 뭔가를 하게 되는. 그러니까 뭔가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게 이제 수행체고, 그 사람의 그 몸 속에서는 DNA가 기록물이라면 그걸 받아서 활동을 하는 그 단백질, 프로틴이 수행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움직여서 뭔가를 하게 되지. 근데 그렇게 둘이 항상 이렇게 같이, 그러니까 뭐 붙어 있고 하지만 우리가 그걸 이제 개념적으로 분리해서 이해할 수가 있지. 대개는 이제 기록물은 이제 큰 변화는 없어요. 큰 변화는 없지만 이것도 또 기록을 갱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해보니까 그거 안 맞는 거야. 자꾸 실패해.
그러면 근데 이 기록이 잘못되지 않냐 하고 기록을 고칠 수가 있어요. 이런 걸 갖다가 학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기록에다가 뭘 덧붙여서 그 기록을 더 나은 걸로 갱신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알아나간다고 한다면은 요 기록물을 이렇게 갱신시키는 그러니까 좁은 의미의 알면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때 기록의 형태는 그 가령 이제 이런 것도 될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 단백질 같은 경우에 그 3차원적인 구조 때문에 어떤 특정한 것과 이렇게 붙는다든가 떨어진다든가 뭐 이런 이제 그 3차원적 구조가 기능에 상당히 이렇게 큰 역할을 한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러니까 무슨 RNA나 DNA 배열에서부터 더 나아가서 이제 모양새 그래서 그 모양새가 어떤 기능을 하는데 관계가 된다면 그런 것도 기록이 될 수가 있고. 근데 거기서 이제 기록이라고 하는 게 일단 DNA, RNA 레벨이고 이미 이제 그런 형태를 가진 거는 이미 이 수행체의 구체적인 형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수행체가 그런 모양을 가짐으로써 그런 수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모양이 되면 이제 거의 자동적으로 활동을 하더라도 이게 일정한 수행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좀 전에 얘기한 의식 모드가 이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 이외에 의식 모드에 놓을 수도 있다. 우리가 경험하는 알면 사실은 여기에 해당한다. 이제 이 얘기가 이미 이제 했던 거고. 그렇지만 많은 경우 우리 알면 이미 비의식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고 극히 일부만이 의식 모드 안에 통합된다. 뭐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비의식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식하지 않으면서 이 소술 모드가 작동하고 있을 때, 이거 비의식 그리고 우리가 있는 특히 이제 이 두뇌에 직접 관계가 되는 이런 그 좁은 의미의 의식과 관계될 때는 이건 무의식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럼 나가 생기지 않아도 알면 있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알미라고 하는 게 주체 출현에 꼭 의존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의식 주체에 의존하는 건 아니고. 의식 주체. 그러니까 의식 주체는 소술 모드가 있어야 당연히 되는 거겠지만, 그러나 이제 그래서 의식 차원까지 가는 거는 이건 사실은 극히 그 중에서도 특별한 거고. 그럼 이거 좀 논외인데요. 그 나를 얘기를 할 때 그럼 주체를 무슨 이제 의식 주체, 감각 주체 이런 식으로 무엇의 주체가 되는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층위를 나눠볼 수 있나요? 층이라기보다는 이제 나는 이제 크게 봐서 이제 그 나를 느끼는 나냐 아니냐를 느끼는 이제 거기를 이제 의식 주체라고 하고 인식 주체라는 말을 나는 써요. 인식 주체. 의식 주체와 인식 주체. 인식 주체는 알의 주체다 그죠. 근데 인식 주체는 의식을 하지 않은 것도 인식 주체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컴퓨터는 인식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 의식 주체, 그러니까 나를 나로서 하는 의식 주체가 더 그 고도화된 것이고, 그렇지. 인식 주체는 나를 나로 하지 못하더라도 그렇지. 알의 주체는 될 수 있다. 그렇지. 인식을 하는. 그러니까 지금 양자역학에서 한 가지 큰 이제 해석상의 혼란을 겪고 있는 거는 인식 주체와 의식 주체를 혼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식 주체는 거기에 그 변별자는 인식 주체의 한 부분이고, 그래서 변별자와 관계를 맺으면은 상태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인식 주체하고 접했을 때 그게 되는 건데, 그걸 의식 주체하고 접촉을 해서 그렇다고 해석을 해버리면 내가 의식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저게 달라진다. 이런 이상한 해석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인식 주체와 의식 주체를 분명히 그러니까 소술 주체, 그러니까 소술 모드까지가 인식 주체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의식 모드까지 가면 이제 의식 주체가 되는데
근데 그 소술 모두와의 관계가 이쪽의 관계가 되는 거지 의식과의 관계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이걸 혼동해 버리면 그래서 많은 통속적인 그 양재학 해석자들은 우리가 아느냐 모르냐 우리가 안다는 걸 떠나서 우리가 어떻게 의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하는 말을 함부로 쓰고 있죠. 그거를 조심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요거 이제 가장 대표적인 단순한 알물, 일상적인 차원에서의 알물,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그 구도에 따라서 여기 한번 정리해 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무에 사과가 달려있다 하는 거를 우리가 봤고, 보고, 그거에 대한 어떤 예측적 알물을 적용한다고 할 때 어떤 과정을 가지고 이제 하게 되느냐 하면은 제일 먼저 대상으로부터의 정보를 우선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사과나무에 사과가 달려있구나 하고 먼저 딱 아는 거지. 이것은 이제 대상으로서의 정보를 먼저 받는데 그것에서는 저게 사과라는 거다 하고 아는 게 첫째야. 그 사과라고 하는 특성이 우리 알의 그 틀 속에 이미 박혀 있는 거야. 이렇게 될 때는 사과다 하고 이렇게 그것 중에 하나로 딱 그래서 이 대상이 뭐다 하는 것을 대상의 정체, 즉 특성을 확인하는 것이 첫째. 저 사과다. 근데 이제 이것의 그 판정 기준은 지식이 이미 나한테 각인이 되어 있어야지. 이 지식이 없으면 사과를 봐도 사과를 판정 못하는 거죠. 이게 첫째 단계고 그 다음에는 상태를 확인하는 거예요. 아직 아니었다. 저 새파란 거 보니까 아직 설익었다 하는 것은 상태, 같은 사과지만 상태가 여러 단계가 있잖아요. 그 이제 현재는 설익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이건 상태를 그다음에 확인하는 것이 그 중에 하나고. 그렇게 되면 추론하는 거지. 저렇게 되면 상대 변화의 법칙에 의해서 앞으로 2달 후에는 있겠다. 또는 보름 후에는 있겠다 하는 판정을 지금 하는 거예요. 상태 변화의 법칙. 그래서 이 미래 상태를 추론하죠. 여기서 상태 변화의 원리가 내한테 각인이 돼 있어 작동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정말 보름 후에 딱 가보니까는 진짜 이거구나. 자기 예상이 맞았구나, 틀렸구나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또 따먹어봐서 맛으로 확인할 수도 있고. 이것도 이런 단순한 과정이 다 같은 패턴에 이 알에 속해나는 거지. 그래서 이걸 갖다가 지금 일반화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마 책에도 나와 있겠는데, 그래서 이 예측적 알물을 위한 지식과 정보, 지식과 정보라고 하는 건 아까 얘기했죠. 그 특성에 관한 것을 지식이라고 그러고 상태에 관한 것을 정보라고 이제 하는데, 여기서 이제 지식 1, 2, 3, 정보 1, 2, 3 세 가지로 각각 나눠봤어요. 그래서 지식 1은 뭐냐 하면 대상의 특성에 관한, 이게 사과다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지식 2는 상태에 관한, 이런 상태에 있을 수 있다. 그 사과라고 하는 거요. 아직은 어느 상태에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건 가능한 상태가 뭐다 하는 걸 얘기해요. 그리고 3은 상태 변화의 경향. 이게 상태는 어떻게 변한다. 이 변화의 법칙에 대한 요 세 가지가 각각 다른, 이건 특성에 관한 지식, 이것은 가능한 상태에 관한, 이것은 상태 변화의 법칙에 관한 것을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어야 활용을 할 수가 있어. 예측적 알을 할 수가 있어. 그때에 필요한 건 이것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 정보가 다시 들어와야 되는데, 첫째는 특성을 지정할 정보. 저것이 사과다 하는 것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정보가 나한테 와야지. 그 다음에는 처음 상태, 현재 저거는 아니겠다 하는 거에 대한 정보가 또 와야지. 그래 설익은 사고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검증해서 다시 할 때도
또 하나의 정보. 그러니까 다시 내가 보름 후에 다시 본다거나 아니면 내가 맛을 봄으로써 익었구나 또는 아직도 안 익었구나 하는 것 또 하나의 요 이제 사후로 확인을 위한 정보가 또 필요해. 그러니까 요것들이 유기적으로 작동을 해서 그래서 예측적 알고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봤던 모든 이 아주 심오한 이론들이나 이런 단순한 사과 하나를 보는 거나 다 기본 구조는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을 이해한다는 건 그 모든 알에 다 공통된 요소를 찾아서 그 특성을 살피는 게 알에 대한 알미죠. 그 다음에 보면은, 그 이제 이게, 한 알의 작동의 단위 과정, 한 스텝씩 어떻게 가느냐 하면, 정보 1이 들어와서 지식 1이 형성이 되고, 특성이 지정이 되고, 정보 2가 들어와서 지식 2, 즉 상태가 지정이 되고, 그 다음에 상태로서, 그 다음에 지식 3을 활용하면, 어떻게 변한다는 걸 활용함으로써 상태 2, 어떻게 될 거야, 나중 상태가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나중 상태를 보고, 어떻게 대응하니까 어떻더라 하는 또 세 번째 정보가 오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생각했던 것이 맞았느냐 안 맞았느냐까지를 확인해 보는 데까지 이것을 하나의 단위 과정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맞았으면 내 지식이 충분하다. 안 맞았으면 왜 안 맞았냐, 뭘 왜 내가 잘못했냐를 수정해서 또 다시 가는 학습의 효과를 가지고 와요. 하나의 단위 과정을 통해서 학습의 소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상 다 쓰는 거지만은, 우리가 알에 대해서 사례를 들라 그러면은, 지금 사과 너무 말하자면 단순하다 그러면 조금 더 고차적인 알, 의사가 가지고 있는 알, 그 환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알. 의사는 환자가 오면 이 사람의 특성을 먼저 보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그 다음에는 현재 상태가 어떤 병적인 상황이 있느냐, 이대로 두면 어떻게 진행이 되겠냐, 그리고 그냥 진행되고 예측만 하고 마는 의사는 별로 없지.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려면 현재 상황에서 뭐를 바꿔야 그렇게 안 되냐, 이게 이제 의사한테는 제일 중요하고 환자한테도 가장 중요한 거고, 그때 이대로는 안 되는데 여기다가 이것을 플러스 알파를 하면 상황이 이렇게 바뀌어서 다르겠다. 이것이 이 의학의 전부되다. 그러니까 최소한도 그 틀은 가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까지 알아야 그걸 할 수가 있지. 또 이렇게 상황이 처음 상태가 아직은 아니지만 바뀌면 또 달리 간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경제 상태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요즘 전 국민의 관심사가 있지만은, 이것도 우리 경제의 특성, 우리 현재 현 상태, 그 다음에 이 상황 변화에 대한 어떤 법칙. 그래서 이대로 가면은 5년 후에 한국은 어떤 위치에 있다. 이것이 좋으면 그대로 갈 거고, 이것이 안 좋은 거라면 어떻게 되면 더 좋은 걸로 가느냐. 이걸 이제 계속 봐야 된다. 그때 특성은 뭐죠? 특성은 이제 경제학자들이 이제 물론 이 기준을 삼는 여러 가지가 되겠죠. 수요 공급 이런 거. 아니 그러니까 이제 맞아, 총 생산력이라든가 여러 상황, 총 인구라든가 또는 우리 기능적인 능력이라든가 하는 것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지수들 같은 거. 이제 그런 거에다가 현재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런 같은 특성을 가져도 상황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다를 수가 있는데, 시간에 따라서 현재 우리는 어떻게 돼 있다 해서 이거 봐야 되겠지. 그러니까 경제학자들도 역시 이런 알의 틀을 가지고 볼 거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은 이 천체, 지구 주변에 떠도는 물체, 외계 물체가 지구로 온다, 인공위성이 돈다. 이런 거야말로 가장 전형적인 이제
동력학에서 고전력학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례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보편 이론으로서의 동력학, 우리 이제 삼각성 이론, 양자역학, 신전 통계역학을 거쳐가면서 모든 알미 결국 이제 이런 그 틀 안에서 움직인다. 근데 거기서 계속해서 우리는 그 알의 내용을 서술했지. 그 알을 가능케 하는 그 주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바로 이 장에 올 때까지 안 했었죠. 근데 이제 의식 주체를 얘기하고 난 후에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 안에는 의식 주체에 대한 이해도 함께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의식 주체까지 하고 나서 비로소 이제 그 알을 우리가 지금 이 구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까지도 포함을 해야 알을 이해하니까. 그래서 이제 알미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하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서는 그러면 완전한 알미 있느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끝맺음으로 가는 거예요. 구도가. 그래서 다시 또 이 그림을 또 네, 이제 그걸 이제 염두에 두고 이걸 다시 보면 결국 이 패턴이 빙빙 돌고 있다고. 이 패턴이 빙빙 돌고 있어요.